파트 4.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초청으로 친구 한 명이 백악관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대통령 개인 서재로 들어서다가 대통령이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옷이 참 예쁘군. 자네는 정말 매력적인 아가씨야. 그러자 비서는 예상 밖의 일인지라 당황해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침묵의 켈빈이라 불릴 정도로 말이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를 대단하게 칭찬하는 일이 생전 처음이라 여비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쭐해하지는 말게. 자네 기분 좋아지라고 일부러 한 말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앞으로 문장 부호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 쿨리지 대통령의 경우는 약간 노골적이긴 해도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는 훌륭했습니다. 언제나 장점에 대해 칭찬을 받고 나면 안 좋은 소리도 듣기 편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철학이 여러분의 실제 사업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과연 유효할까요?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크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가 카네기 강의 시간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와크 컴퍼니는 대형 사무용 빌딩을 완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는 일정대로 잘 진척되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빌딩 외벽에 붙일 청동 장식을 납품하기로 한 업체에서 정해진 날까지 납품을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배상금도 막대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 모든 게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장거리 통화를 몇 번씩이나 걸고 논쟁을 벌이고 열띤 대화를 나누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하청업체와 담판을 벌이기 위해 K씨가 뉴욕으로 갔습니다. K씨는 하청업체 사장실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에 사장님 성함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뿐이란 건 알고 계십니까? 사장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기차에 내려서 사장님 회사 주소를 알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펼쳐보았는데 브루클린 지역에 사장님 성함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더군요. 사장은 흥미로운 듯 전화번호부를 뒤져보았습니다. 아하, 정말 흔치 않은 이름이네요. 사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네덜란드를 떠나 여기 뉴욕에 정착한 지 거의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자신의 집안과 선조들에 대해 몇 분간 더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얘기를 마치자 K씨는 공장이 정말 크다는 칭찬을 하며 그가 가본 다른 공장들과 비교해봤을 때 더 낫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이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지금은 무척 자랑스럽답니다. 공장을 좀 둘러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K씨는 공장을 둘러보면서 제작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직접 시스템을 자랑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그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우겨댔습니다. 여러분은 이쯤 되면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상담을 위해 먼 길을 달려간 K씨가 정작 해야 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신변 잡기로 시간을 때우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히려 업체 사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업 얘기를 하시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셔서 주문하신 물건은 제 시간에 납품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K씨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원하던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제 시간에 납품되었고 건물은 완공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완공되었습니다. 만일 K씨가 그런 상황에서 고압적인 방법을 썼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비판하고 원망받지 않는 법. 어느 날 점심 무렵 찰스 슈어브는 한 제철 공장을 돌아보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머리 바로 위에는 금연이란 팻말이 붙어 있었죠. 이럴 때 슈어브가 표지를 가리키며 자네 글을 읽을 줄 모르나라며 언성을 높이며 말했을까요?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슈어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시가를 하나씩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친구들, 밖으로 나가서 이 시가를 태워주면 정말 고맙겠네. 그들은 슈어브가 자신들이 규칙을 어긴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작은 선물까지 주면서 자신들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슈어브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자신의 대형 매장을 매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객이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객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판매 사원들은 계산대 한쪽 구석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잡담을 하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계산대로 들어가 자신이 직접 고객의 계산을 처리한 뒤 판매 사원들에게 물건을 건네주어 포장하게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라이먼 에버슨, 헨리 워드 비처의 사망으로 그를 대신해 다음 일요일에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설교문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문을 아내에게 읽어주었죠. 하지만 그의 설교문은 형편없었습니다. 만일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내였다면 그 설교문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보, 사람들을 다 졸게 할 참이에요? 마치 백과사전을 읽는 것 같군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나요? 그걸 읽으면 망신 톡톡히 당할 것 같네요. 설교문이 엉터리였다는 건 그의 아내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그 글로 설교를 하는 대신 노스 아메리칸 리브에 싣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글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연설론 글이 좋지 않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 셈이었죠. 라이먼 에버슨 그 말뜻을 알아듣고는 정성스레 준비한 원고를 찢어버리고 메모 하나 없이 즉석에서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상대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3.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얘기하라. 수년 전 캔자스시에서 살던 조카 조세핀 카네기가 내 비서가 되겠다며 뉴욕으로 왔습니다. 조세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세핀이 지금은 완벽한 비서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룬 조세핀을 야단치려고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데일 카네기, 자넨 조세핀보다 나이가 2배는 많고 사회 경험은 수만 배 많지. 어떻게 그 아이가 자네가 가진 시각, 판단력, 적극성을 가질 수 있겠나? 자네도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말이야. 그리고 데일, 자네는 19세 때 무엇 하고 있었지? 그때 자네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들과 미련한 실수들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 솔직하고 공정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자 나는 19세로 볼 때 조세핀의 타율이 적어도 나보다 높고 조세핀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조세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조세핀, 여기 실수한 게 있구나. 판단력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야. 그래도 넌 내가 너만 할 때보다 훨씬 낫구나. 난 판단력이 흐려서 어렸을 때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지. 그래서 너든 누구든 비판하고픈 생각이 조금도 없단다. 하지만 네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이처럼 비판을 하는 사람이 먼저 겸손하게 자신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잘못을 되풀이해 지적하는 경우라도 조금은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얘기하라. 4. 명령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근 나는 미국 전기 작가들의 데모를 할 수 있는 아이다 타벨 여사와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타벨 여사와 사람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법이란 주제에 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와 관련한 여사의 경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벨 여사가 O&D 영의 전기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사는 영과 3년째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쭉 봐왔는데 O&D 영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영은 언제나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또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저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구술시키고 난 후에는 종종 이렇게 쓰는 게 어떤가요? 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비서가 써온 편지를 검토한 후에는 이런 식으로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말을 했죠.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본인이 직접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비서들에게 결코 일을 시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비서들이 스스로 일을 하도록 놔두고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테크닉은 상대로 하여금 쉽게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상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반발 대신에 협력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 5. 체면을 세워줘라. 오래전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는 찰스 스타인매츠를 부서장 자리에서 끌어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스타인매츠는 전기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회계 파트의 부서장으론 부적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회사로서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GE 컨설팅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위를 만들어 그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직위는 바뀌었지만 업무는 예전에 하던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계 파트는 새로운 부서장을 임명했습니다. 회사 간부들도 스타인매츠도 모두 결과에 만족했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으로 까다로운 인사 문제를 깔끔히 아무런 잡음 없이 처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상대의 감정 따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우리 고집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흠을 잡고 위협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나 종업원을 나무라기 일쑤죠. 심지어는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거나 사려 깊은 말 한두 마디로 상대의 태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여주기만 하면
상대가 받는 아픔이 훨씬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앞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처럼 편치 않은 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스미스 씨, 그동안 정말 일을 잘해주셨습니다. 지난번 뉴욕 출장권은 힘든 일이었더군요. 어려우셨을 텐데도 잘 끝내고 오신 점에 대해 회사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어디에서 일을 해도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미스 씨를 믿고 있으며 언제나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해고당하는 것에 대해 훨씬 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모멸감도 느끼지 않게 되죠. 또 만일 일이 있기만 했다면 해고되지 않았으리란 점을 그들도 알게 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22년, 수백 년에 걸친 극심한 대립 끝에 터키 사람들은 자국 영토에서 그리스 사람들을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병사들에게 원대한 포부를 담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지중해다. 이 연설과 함께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고 승리한 쪽은 터키였습니다. 그리스의 두 장군 트리코피스와 디오니스가 항복하기 위해 케말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 터키 사람들은 굴복한 적에게 끝없는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하지만 케말의 태도는 전혀 승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 후 전쟁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그는 그들이 패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군인 대 군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게임과 같아서 뛰어난 사람이 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케말은 이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6.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 50년 전 10살 난 소년이 나폴리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의 첫 번째 선생님은 그의 길을 꺾어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노래를 할 수 없어. 네 목소리는 울림이 전혀 없고 마치 문틈에서 새는 바람소리처럼 들리는구나. 하지만 가난한 농부였던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칭찬하고 소년이 노래를 잘할 수 있으며 벌써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껴 소년의 음악 수업 비용에 충당하려고 맨발로 걸어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농부였던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계의 성악가 카루소였습니다. 오래전 런던에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우호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다닌 기간은 4년에 불과했죠.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다 감옥에 들어갔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우 일자리를 잡았지만 낮에는 쥐가 들끓는 공장에서 검정색 안료 깡통에 상표를 붙였고 밤이면 런던 불황아 소년들과 함께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글 쓰는 것을 즐겼죠. 하지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몰래 나가 출판사에 원고를 발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념비적인 날이 왔습니다. 작품 하나가 받아들여진 것이죠. 원고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편집장 한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편집장만이 그를 인정한 것이었죠. 작품 한 편이 인쇄되어 나옴으로써 그 소년이 받은 칭찬과 인정은 그의 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쥐가 득실되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애를 마쳤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년의 이름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상대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의 숨겨진 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 교수이며 미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철학가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가진 잠재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단지 절반 정도만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 정신적 자원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개개인의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습관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남겨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중에는 상대를 칭찬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깨닫도록 하는 마법의 능력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조금의 진전이라도 칭찬하라. 어떤 진전이든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7. 개에게도 착한 개라고 해주어라. 어니스트 겐트 부인은 어느 날 넬리라는 가정부를 고용해서 다음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넬리가 전에 일하던 집에 전화를 걸어 그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척 문제가 많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넬리가 처음 일을 하러 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넬리, 전에 네가 일하던 집에 전화를 해봤단다. 그 집 안주인은 네가 정직하고 믿을만하며 요리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본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네가 지저분하고 집을 잘 정리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단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네 복장은 단정해. 네가 겉모습처럼 집도 깨끗하게 정돈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넬리에 대한 좋은 평가는 그녀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되었고 넬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 행동했습니다. 넬리는 부인의 기대를 저버리기보다 차라리 일과 후에라도 집안을 닦고 털고 하는데 1시간을 더 들이려 하였습니다. 세익스피어는 내가 못 가진 덕성은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어떤 장점을 개발시켜 주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상대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그가 지키고 싶을 만한 괜찮은 평판을 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이 실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친 개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그 개의 목을 매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좋은 개라고 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이건 가난뱅이건 거지이건 도둑이건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정직하다는 평판이 나면 그 평판대로 살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죄수들이 모여있기로 유명한 싱싱교도소 소장 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당을 다뤄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해주면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에 뿌듯한 그도 기분이 좋아져 대우에 걸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상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상대가 지키고 싶은 좋은 평판을 주어라. 파트 5.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1. 가정을 무덤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나폴레옹 3세는 테바의 백작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마리 유지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스페인의 이름 없는 공작의 딸일 뿐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그녀가 보여주는 위엄, 그녀의 젊음, 그녀의 매력,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천상의 행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부부는 행복과 부, 권력, 명예, 미모, 사랑, 존경 등 완벽한 사랑을 위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신성한 불빛은 흔들리고 타오르던 불꽃도 차가워지더니 재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유진이를 황후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프랑스 황제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황제가 보여주는 사랑도 또 황제의 권좌에서 나오는 권능으로도 그녀의 잔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고 의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유진이는 황제의 명령도 가벼이 여기고 황제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해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국정을 논하는 공식 석상에도 뛰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가장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혼자 있겠다고 해도 다른 여자와 놀아날 것을 두려워해 절대로 혼자 두는 법이 없었죠. 언니에게 달려가서 남편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는 호화스러운 궁전을 수도 없이 갖고 있었지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구석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으로 유진이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A. 라인하르트의 명저 나폴레옹과 유진이 제국의 희비극에서 인용해볼까요? 그리하여 나폴레옹은 밤이면 자주 모자를 깊숙이 눌렀어 얼굴을 가리고 작은 문을 통해 밖으로 몰래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때때로 가까운 친구와 단 둘이서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여쁜 여인에게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 이곳 저곳을 걷다가 동화 속에서나 봄직한 종류의 거리를 지나가며 유진이가 잔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상념에 빠지곤 하였다. 유진이가 했던 잔소리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의 권좌에 앉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세나 아름다움도 잔소리라는 치명적 결함 앞에서는 사랑을 살아있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은 질투와 잔소리를 통해 그런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사랑을 파괴하기 위해 지옥의 모든 악마가 만들어낸 수단 중에서 가장 확실하며 가장 악독한 것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치 킹 코브라에게 물린 것처럼 그것은 언제나 모든 걸 파괴하고 소멸시킵니다. 톨스토이 부부는 부와 사회적 지위, 많은 자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축복받은 결혼도 없다고 생각될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톨스토이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자신이 쓴 걸작들을 부끄러워하며 평화를 설파하는 전단지를 쓰는 일과 전쟁과 굶주림을 물리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삶은 비극이었는데 그 비극의 원인은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치를 좋아했지만 그는 사치를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명성과 사회적 갈채를 좋아했지만 그에게 이런 하찮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과 재산을 원했지만 그는 부와 사적 소유는 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쓴 책들이 벌어주는 돈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1910년 10월 어느 눈 내리던 날 82살이 된 톨스토이는 가정의 불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내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11일 후 그는 기차 정거장에서 폐렴으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불행하게도 자신이 있는 곳에 아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 부인이 잔소리를 하고 불평을 하고 히스테리를 부린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잔소리를 할 만하니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잔소리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니면 문제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이것이 톨스토이 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뉴욕시 가정법원에서 11년간 일하면서 수천 건의 사건을 살펴본 베시 햄버거에 따르면 남편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포스트지는 이런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아내들은 잔소리라는 삽으로 조금씩 결혼 생활이라는 무덤을 파고 있다. 그러니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절대 잔소리를 하지 마라. 2. 상대를 바꾸지 말라. 살아가면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저지를지도 모르지만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미련한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 이것은 영국의 재상 디즈렐리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연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5이 될 때까지 독신으로 지내다가 자신보다 15살이나 연상의 미망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의 여인에게 청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도 그가 돈 때문에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1년만 시간을 달라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너무 밋밋하고 너무 계산적인 결혼입니다. 하지만 매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결혼은 수없이 많은 불화와 싸움으로 얼룩져 있는 결혼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즈렐리가 선택한 부유한 미망인은 젊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녀는 문학과 역사에 대해 무식함을 드러내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옷을 고르는 취향은 천박했고 집안 가구를 고르는 취향도 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면이 있었으니 그것은 남편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적인 면에서 디즈레일리와 자신을 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똑똑한 마나님들과 오후 내내 지겹도록 재치있는 대화를 주고받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그녀는 가벼운 잡담으로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은 그가 정신적 긴장을 풀고 아내의 따뜻한 애정을 느끼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데서 오는 그의 기쁨은 더해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도와주는 협력자였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였으며 그에게 충고해주는 좋은 자였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그녀는 오로지 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또한 그녀를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든지 감히 그녀를 비웃으려 하면 그는 넘치는 애정으로 그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디즈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한 번도 권태기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메리에는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잘해줘서 내 인생은 행복의 연속이에요. 그들 사이엔 서로 주고받는 농담이 있었는데요. 내가 돈만 보고 당신과 결혼했다는 거 알지? 디즈렐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메리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그땐 사랑 때문에 저랑 결혼하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도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메리에는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에겐 디즈렐리를 그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는 현명함이 있었습니다. 헨리 제임스는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대가 나의 행복 추구 방식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나도 상대의 독특한 행복 추구 방식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릴랜드 포스터우드는 가족으로 함께 성장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꼭 어울리는 사람을 고른다고 해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도 꼭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3. 작은 관심을 표시하라. 꽃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랑의 언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꽃은 특히 제철엔 값싸게 살 수 있고 종종 길거리에서 할인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수서나 한 다발 사다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 희소성만으로 보자면 꽃이 난초처럼 비싸거나 구름 덮인 알프스의 절벽에서 피어나는 에델바이스만큼이나 구하기 힘든 그런 것으로 보일 정도죠. 조지 M. 코엔은 브로드웨이를 소유한 사나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일이 넘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할 때마다 뭔가 커다란 소식을 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그녀를 생각하고 있고 그녀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녀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하며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그런가는 영원히 여성들만의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 남자들에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1492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1776년, 그리고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앞에 2날은 잊어도 되지만 뒤에 2날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카고에서 4만 건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2000쌍의 조정에 성공한 조셉 세버스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불화가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일에 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손을 흔들어 배웅해주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이혼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아내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과 가장 목가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작은 칭찬이나 관심으로 끊임없이 애정을 북돋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든 아내를 배려하는 게 어찌나 극진했던지 아내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쓸 정도였습니다. 요즘 나는 정말 남편이 진짜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수시로 보여주는 이러한 작은 관심의 가치를 잘 모르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결혼이란 결국 사소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부부는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여류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언젠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은 함축적이고도 짧은 운율로 표현했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건 사랑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사소한 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기억해 놓을 만합니다. 네바다주에 있는 리노시에서는 토요일까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데 10쌍의 1쌍 정도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혼하는 부부 중 얼마나 많은 부부가 실제로 비극이라는 암초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몇 날 며칠 동안 그 법정에 앉아 그 불행한 부부들의 증언을 들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은 사랑이 사소한 일로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라도 생긴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한다. 미뤄놓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한다면
작은 관심을 표시하라. 저는 카네기 강의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움을 선사하면서 저 자신도 배우는 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할지 모르는 이야기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직접 실행에 옮기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분들은 진정한 이해와 수용을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은 그저 하나의 문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별 볼 일 없는 문장들이 최고의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술이 필요합니다. 마술이라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믿기 힘든 마법은 단순합니다. 바로 배우고자 하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욕구,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열정적인 의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의욕만큼은 크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훌륭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